변방에서 외치는 정치 소돌이 변정소 12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점점 저희가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 교수님은 지금도 좀 약간 어색하셔. 왜냐하면 처음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변방에서 외치는 농담이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정소를 특별하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멤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장검사 경력의 이 근엄한 이력에 더해서 비주얼까지 근엄하신 분이죠. 빨간 공장 전 지사장, 부러질지언정 휘지는 않겠다, 굴하지 않는 보수 정치인 허용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앞으로. 예. 네, 마이크를 앞으로. 예. 오케이. 자, 고등학교 시절부터 숨길 수 없었던 전문 대목꾼의 DNA, 반골의 영혼을 간직하고 있지만 우리 변정소에서는 화통한 웃음을 담당하는 흥부자, 파란 공장의 2월 제품 또는 재고 상품 문윤택 민주교육연구원 부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참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신제품이셨는데, 예. 2월 제품으로. 고등학교 때 무슨 대본을 하셨습니까? 예. 그 궁금하신 분은 이 예전에 삼겹살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여기에 요 인터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자, 저희가 이제 2주 만에 다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오게 됐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예. 여러분들이 뭐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이제 출입차 가다 보면 이분 저분 만나고 그러거든요. 일단 믿을게요. 예. 유튜브 잘 보고 있다. 어떤 유튜브를 잘 보고 있느냐. 내가 유튜브를 하는 게 좀 코너가 좀 몇 개가 있는데 뭐 잘 보고 있느냐 하니까 변정소 잘 보고 있다고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변방에서 외치는 정치소들을 우리가 줄여가지고 변정사라고 하는데 변정사라고 하는 그 말에 너무 자연스럽게 착착 감기시더라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재밌으셨나 물어보니까 나는 허용진 변호사님하고 문윤택 교수님이 그렇게 재미있는 분인 줄 몰랐다. 두 분을 이제 거의 뭐 그 정치 개그맨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개그맨으로 높게 봐주셔서 진심입니다. 예.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 11회 방송 에피소드와 쇼츠를 합쳐서 대략 한 2,000회 정도가 나왔습니다. 문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저희 방송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달에서 한 5만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조금 더 노골적인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니까 이게 좀 약간 아직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민심은 협치가 아니라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댓글 주신 분도 있고, 어쩔 수 없으니 변해보려 하는 게 무슨 가능성, 이렇게 의문을 던진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화의 이 중산간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쇼츠로 민주당은 기업을 옹호하고 국민의힘은 약간 환경 보호에 좀 약간 방점을 둔 의혹의 시선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쇼츠 올렸는데, 그것도 관련해서 원래 경제 정책은 민주당이 잘했다, 이런 댓글을 주신 분들 있습니다. 어쨌든 뭐 관심 있게 봐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녹화가 진행되는 오늘이 5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중앙정치권 이슈 2개 그리고 제주 지역 이슈 1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2주 만에 만났는데 두 분 근황 어떠셨? 짧게 얘기해서 잘. 어떻게 잘? 그냥 남들과 같이 잘. 예. 그런 얘기 하시면은 청취자분들이 이거 안 보십니다. 이거 시청자분들이 안 보십니다. 요즘 뭐 제주도 이 현안에 대해서 남들이 어떻게,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합리적인 길로 나가고 있는지, 합리적인 길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기적인 길로 접어들지 않고 있는지 하는 이런 걱정. 그리고 뭐 여기 시장 후보자 내정과 관련해서 주변의 의견들도 좀 들어보고. 원서를 혹시 내셨습니까? 시장 후보에 응모하셨습니까? 원서를 내려고 하는데 원서가 없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하겠습니다. 이거 편집하겠습니다. 문 교수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뭐 서울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동안 소홀했던 지인분들 만나고 뭐 네.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못 읽었던 책들 읽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어떤 게 있으신지 혹시? 뭐 그 한나 모난돌이 정겹다 뭐 이런 책인가요? 혹시? 한나 아렌트 관련한 책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정치 수업. 이게 또 자, 어쨌든 두 분도 잘 계셨던 것 같고 본격적으로 오늘 이슈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 얘기를 좀 한번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지난 2일이었습니다. 이번 달 2일 국회가 원래 이제 최상병 특검의 정식 명칭이 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줄여서 이제 최상병 특검이라고 하는데 국회가 이제 표결을 통해서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를 시켰지만 저희가 이제 지난 11회 방송에서 다루기도 했고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대로 역시나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공수처의 수사 역시 지금 급물살을 타면서 여러 외압의 정황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 등 야권이 이제 28일 바로 다음 주죠. 재의결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분 재의결 전망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이 마음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네, 그렇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당위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의결에 가결이 돼야 된다. 가결이 돼야 된다. 네.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물론 특검이라는 게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특검이 원래 생긴 배경부터 바라보자면 어떤 특정한 의혹이 생겨요. 의혹이 생기면 그 국민들이 그 의혹을 해소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슈가 생겼을 때 그렇죠. 그 의혹을 해소하고 만약 거기서 범죄가 나오면 뭐 처벌도 당연히 따라가는 거겠지만 그러면 그 의혹을 해소하려면은 일단 정권에 관련된 의혹인 경우에는 의혹을 있는 그대로 어느 기관에서 맡아서 해소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의혹을 해소하는 기관이 발표하는 내용을 국민들이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가치다.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해주셨죠. 어느 기관이 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면 그 기관에 맡기면 돼요. 그런데 정권에 관련되거나 정치적인 그런 의혹인 경우에는 국민들이 독립적인 기구에서 그 의혹을 해소해야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정권 관련 의혹도 자꾸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정부에 속하지 않은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그 의혹을 해소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이것이 특검으로 가는 게 좋다. 통과가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게 정쟁으로 극과 극이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야권과 여권에서 한쪽에서는 재의결하면 안 된다. 그럼 이거 한쪽에서는 재의결을 당연히 가결해야 된다. 이런 저 대치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 국회의원이 양식에 따른 문제겠죠. 양식에 따른 문제다. 양식에 따른 그 양식이 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저 올바른 양심을 가졌다면 변호사님 좀 빨리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망을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전망. 부결된다. 근데 그래서 서두에 좀 길게 얘기했는데 국회의원들한테 양심을 바라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우리 정치 문화가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가결이 될 것이다, 재의결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지금 5월 28일자라서 그 21대 국회 마지막인데 국힘 내부에서 이제 그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거나 뭐 쫓겨난 사람들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는 나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출석 의원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 숫자가 많이 빠지면 민주당과 이쪽 숫자만 가지고 3분의 2가 된다. 그다음에 또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한동훈이 다음 당권을 도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윤석열을 흔들 것이다. 그러면 윤석열이 가장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은 최상병 특검이다라고 나는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타 그 내부에서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아까 허 변호사님 얘기처럼 좀 일부 양심적인 의원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19표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지금 현 여권 내의 정치 지형을 그렇죠.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가결될 것 같다라고 하는 저의 바람과 더불어서 객관화 인척하면서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아예 뭐 평론가 전망이라는 게 뭐 딱 그런 것이죠. 예. 아 좋습니다. 지금 가결을 지금 전망하시고 부결을 전망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쟁점이라는 건 과연 여당에서 이탈표가 몇 개가 나오느냐. 그렇죠. 요거죠. 뭐 지금 뭐 보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 잠깐만요. 예. 이탈표는 없습니다. 양심표가 양심표. 야. 그래도 한때 몸을 담으셨던 곳인데, 아무튼. 아니, 양심이죠. 그 정치는 양심.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하면서 이제 재결 그거 얘기하면서 대통령 거부권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제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게 지금 KBS 박민혜 방송. 이쪽 같은 경우 국민이 아니라 박민혜 방송 같은 경우는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했답니다. 그래서 제의 요구 뭐 이렇게 되는데 하도 거부권 행사를 하고 그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반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맥락인데 실제적으로 거부권이 맞고 재의결 요구권도 맞아요. 근데 그거를 뭐 언론사의 외압을 혹은 사장이 주체적으로 우리가 언론의 자유 혹은 그 우리가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지 언론사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꾸 언론사의 자유 해가지고 거기 사장 하나 박아가지고 이게 언론사 전체를 그런 쓰는 단어 하나조차도 예전에 세월호 때 까만 옷 못 입게 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 방통위에서 나서가지고 그랬던 것처럼 자꾸 그 공영방송에 대해서 장악하려고 이런 단어 하나 가지고 국민의 정서를 흔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고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노도 치밀어 오르고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우리 저 교수님께서 나중에라도 KBS 이사로 한번 가시면은 이걸 한번 조금 이제 그 저 명문화 시켜가지고 건들지 못하게 하는. 그렇죠.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그게 언론개혁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BS 이사에 욕심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자, 아무튼 좋습니다. 우리 헌법상 경우는 제2 요구권이 맞는 거 아닌가요? 헌법상. 그러니까 뭐 제2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그렇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2 요구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뭐 기존에 이 올라온 법률화를 비토하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적으로 거부권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니까 공영방송에서는 법 규정에 맞게끔 용어를 이게 써달라라는 얘기도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민 정서, 국민 의혹 말씀하셨듯이 국민 정서와 지금까지 기존의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써왔던. 그렇죠. 다만 관행적으로 우리가 거부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렇죠. 특검이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렇게 저기 용어를 쓰는 거를 의견을 누군가 했다면 하는 게 적절하냐 하는 문제에 그렇죠.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뭐 안철수 의원 그리고 이제 그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유동. 그렇게 한 뭐
아니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한 10명 이상이 아마 다시 한번 그 찬성을 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 뭐 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인의 감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문 교수님도 잠깐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19개 정도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두 분 혹시 한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오리라고 보시고 19개가 제 예측이 아니라 19개가 나와야 예. 제 의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탈표가 한 몇 개 정도가 나오고 그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두 분의 생각 혹시 어떠신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탈표보다도 뭐 회의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참석 여부가 더 중요할 수 있고 그 이탈표라기보다 양심적으로 투표는 국회의원들이 특검 찬성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많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재의결이 되든 안 되든 제2요구에서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한두 표 차이, 근소한 차이로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나름대로 여당 국회의원들도 고민이 많겠죠. 양심을 따르느냐, 당론을 따르느냐. 저는 그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의결이 다가올수록 많아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리 예측한다는 건 참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허 변호사님 의견에 약간 생각이 다른 게 21대 국회 안에서 특히 국힘 안에서 양심을 찾는 거는 나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패거리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가 이번 투표에 재의결 투표의 문제지. 저는 뭐 지금 의사당 안에 있는 정치인들 중에 우리가 말하는 양심을 따라가는 의원들이 과연 21대 국회에서 몇이나 있었을까라고 하는 전 총체적인 불신이 좀 있어요. 더군다나 민주당 포함해서 21대 그러니까 의사당 안에 있는 전체 속에서 그리고 그 중에도 국힘에서 양심을 찾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찾기 어려운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반대이긴 한데요. 생각이 그게 반대이긴 한데요. 양심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약간 양심이 덜해 보이는 민주당 을 잠깐 바라보자면 이재명이가 후원하는 걸로 비춰진 그 추미애 국회의원 당선자가 의장에서 투표해서 떨어졌잖아요. 이런 걸 보면 민주당에서조차 본연의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을 지키는데 하물며 우리 국민의힘은 더더욱 양심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하는 측면도 있다. 약간 말을 돌려서 해서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게 뭐 잘 아무튼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네,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아마 다음 변정소에서 아마 요 내용을 아마 다시 한번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국회의 시즌이 마무리되고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서 아마 드물게 손꼽히는 가장 큰 정치적인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최상병 특검권은 이게 사실 앞으로 뭐 물론 지방선거가 2년, 대선 같은 경우는 3년이 남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게 또 대통령의 임기 후반 국정 동력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자면 일단 특검이 안 되면 공수처 주로 수사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과연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느냐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또 다른 논쟁이 생겨나고 그때 가서 다시 또 특검하자 이런 정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국력이 낭비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락을 해줘야 된다.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된다. 특검으로 이걸 결론을 내줘야 국민들이 신뢰도 하고 이제 정치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이 말씀하신 김에 제가 그러면 요게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만하자면요. 요거만 보수 정치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특검이 수용이 될 경우에는 이걸 정치 구도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보수 정치가 민주당에게 끌려다니는 것이다, 지는 것이다. 이런 구도로 이걸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시각이죠. 진정한 보수 정치인으로서 이걸 국민들이 의혹을 해소하는데 어디에 뭐 야당에 끌려가고 여당에 끌려가고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관점을 바꿔야 된다. 시각을 교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적 의혹은 반드시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국정 동력이 다소 여당이 아프더라도 그걸 딛고 새로운 국정 동력을 창출해야 된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민주당에 끌려간다 안 끌려간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참 단견이다. 단견이다. 네. 대표적으로 지난 예를 들면 드루킹 관련 특검 때도 자유한국당이 그때 주도적으로 해서 추천도 했고 특검 그러니까 검사를 그렇게 해서 그게 그런 식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이게 수사를 철저하게 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러면 뭐 그 민주당에서 끌려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국민적 의혹이었고 사건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왜 검사 출신이 아직도 검찰총장이냐면 정치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통령답게 통 크게 그렇죠. 해서 정치가 뭡니까? 일단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커다란 국민적 틀 속에서 무엇인가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보수에서 어떤 생각을 하네 뭐 이러면서 가짜 뉴스고 뭐고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특검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 중에 특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분도 난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저쪽에서 대통령실에서는 뭐 헌법에 위반되는 거는 대통령실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연관돼 있는 사건을 거부하면 그게 헌법에 위반이 되는 거죠. 고위공직 특히 대통령이 대통령 일가나 대통령 관련된 본인 관련된 사안인데 이거를 특검하자고 했는데 거부를 했을 경우는 이게 위헌 소지가 있는 거지. 야당 일방적으로 뭐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언제는 뭐 그 보수에서 그 거대 야당일 때는 안 그랬습니까? 다 똑같이 그렇게 했고 거대 여당일 때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논리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까 변호사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스럽게 해야 된다. 검찰총장스럽게 하지 말고. 근데 여전히 검찰총장 법리를 따져가면서 여전히 검찰총장이다. 라고 어떻게 도망가고 피하고 이런 변명할 궁리만 할 게 아니라 까놓고 책임과 유죄는 달라요.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게 뭐 유죄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사과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풀어가야지. 좀 통 큰 정치 기대하는 게 난망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 궁지에 몰리면 나는 전체 국민을 분열시킬 게 아니라 대통령스러워야 된다. 최소한이라도 라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좀 그 예전에는 그 보면 이제 대통령들께서 좀 법적으로 뭐 현안을 타개하기 어렵거나 좀 결단이 필요한 경우에 나름대로 이 통치행위라고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제 뭐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좀 돌파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약간 좀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려면 일단 마음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양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두 분이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